극단의 변동성에서는 금도 하나의 자산으로서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금이 안전자산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 유가는 에너지 물가를 끌어올리죠. 에너지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제조업을 필두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내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 반대로 분쟁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고 장기화되면서 아예 실물 경기가 침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갈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한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공습이라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금값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한아래 위원님과 함께 2026년 금 투자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에서 금을 비롯한 투자 포트폴리오 담당하고 있는 한아래 위원입니다. 사실 2026년, 2025년부터 시작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열광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금값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금값이 어느 정도나 오른 건가요? 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약 78% 정도가 연간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스닥 지수가 약 20% 정도 상승을 한 걸 비하면 주식보다 훨씬 뜨거웠던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 이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습하게 되면서 사실 연휴 이어지는 동안 굉장히 좀 마음 졸이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최근 이슈를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고 지도자인 하마네이가 사망을 했죠. 이에 대해서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증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금이라는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 그러니까 20% 가까이 됩니다. 실로 이제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수송되는 원유의 80%가 한국이라던가 중국, 일본, 인도 같은 국가들로 이제 수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따른 국내의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를 통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기인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원유 재고에 타격이 가게 되면 에너지 물가가 상승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정학적 분쟁 최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만큼 지속되는지의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라는 자산은 소위 말해서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분쟁이 있을 때 다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와중에 국제금 가격을 좀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쟁 초기에는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되갚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좀 이해하시려면은 최근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국제 정세의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장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익숙한 사진일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7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 상호 관세율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과 교역을 하는 다양한 국가들에게 이 무역에 대한 관세를 몇 프로를 부과할지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 트리플 약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다들 지금 기억나실 텐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세 가지 자산이죠. 미국 달러하고 미국 주식, 그리고 국채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즉 높은 금리로 투자자들을 유인해야 될 만큼 당시 미국의 자산들이 크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 국제 금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금 가격 또한 단기적으로는 흔들리는 폭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라는 것이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미국의 행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의 수단이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데요. 바로 그 목표가 그럼 뭐냐라고 하면 미국의 안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안보에는 에너지 안보도 있고 무역 안보도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통화 안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라는 국가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발행을 하는 국가죠. 그러면 이 기축통화가 지위를 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려면 달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퍼져나야 되겠죠. 어디로 퍼져나가냐면 미국 밖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럼 달러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면서 미국은 불가피한 상황을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재정 적자입니다. 미국의 교육국들의 물건을 달러로 사들이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해서 동맹국들을 하나의 이렇게 틀을 구성해서 같이 잘 살자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 관세를 수단으로 해서 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가지고 오고 관세 수입을 증대시켜서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사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냐면 달러가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장표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왼쪽에 저는 이 말씀드린 미국의 정책 기조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드림 밀리터리, 즉 미국의 꿈의 군대를 건설하고 미국의 자국민들을 세이프 앤 시큐어, 즉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국방비를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재정 확대잖아요. 아까 제가 재정 적자를 좀 해소하고 무역 적자 폭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어떤 말이냐면 그 밑에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관세. 그리고 관세가 가져오는 엄청난 수익 덕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안보 그리고 이를 관세라는 수단을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그 오른쪽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국제기구에서 탈출하겠다고 했죠. 과거의 미국은 어떤 역할이냐면 소위 경찰 큰형님이었습니다. 세계화. 맞습니다. 세계화의 중심으로 미국이 이런 것들을 서방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세계화에서 그래서 분절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정학적 글로벌 분쟁의 상시화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변화된 미국의 어떤 기조에 따라서 더 심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요. 달러가 그래서 등락을 거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안보를 구축하는 건 좋은데요. 관세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또 최근에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그린란드라는 것이 어떤 미국이 원하는 그런 방공의 그런 방어막을 수호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천연 광물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르코늄이나 히토류 같은 것들이 묻혀 있죠. 히토류라고 하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천연 광물일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광물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이 이제 그린란드를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저지하는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또다시 이 수단을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상대국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반발심이 조금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그린란드 매입 당시에도 유럽이 똘똘 뭉쳐서 우리도 그럼 미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국의 안보 그리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수단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이 관세가 그럼 상대 국가의 마찰도를 좀 긴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겠죠. 더 이상 그리고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달러라는
통화가 굉장히 기축 통화로서 전 세계에 사용되는 중심의 통화인데요. 이에 대해서 신뢰도에 문제가 좀 나타나게 됩니다. 꼭 우리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의존도를 과거처럼 가져가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작년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대표적으로 셀 아메리카라던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 베이스먼트라는 게 기초라는 뜻을 나타내잖아요. 통화의 기초인 기축 통화의 달러가 D라는 게 보통 부정어인데요. 흔들릴 때 우리는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금이나 비트코인 같들이 나타나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기축통화 어떤 게 있죠? 유로나 프랑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유로하고 프랑이 있고 달러가 이렇게 달러 인덱스 100선 아래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러한 기조들이 지금 이란 사태 이후에 강달러로 다시 전환됐다는 모습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달러가 다시 오른쪽 끝에서 올라가고 나머지 통화들은 다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금인데요. 다음 장표 한번 보시면은 금이라는 자산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위기 시에 빛나는 금이라는 단어 아마 많이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던 시점의 금 그래프를 보면요. 금 가격이 이렇게 뾰족하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강한 미국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대편에 서 있는 안전자산인 금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25년도 4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금이 한번 탄력을 받고 또 25년 10월에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쟁점이 히토류였죠. 그때 이제 금이 한번 또 탄력을 받으면서 25년도에 역사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본다면 트럼프가 관세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달러 신뢰도가 낮아졌고 여기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지면서 복합적으로 금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그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보통은 이제 금과 달러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금 가격도 높은데 달러도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의 현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느끼시기에는 금이 굉장히 고점이라고 하는데 금하고 달러는 반대다. 그럼 달러가 약하게 느껴져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이 통화라는 가치는 금도 결국엔 하나의 실물 통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항상 상대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환율이라는 건 양측의 통화가 힘을 겨뤘을 때 누가 더 세냐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흔히 어떤 통화가 굉장히 약세라서 그 나라에 여행 가기가 되게 좋다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통화가 상대 통화보다 강한 것이고 굉장히 환율이 높다라고 느낄 때는 상대 통화가 우리 통화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하고 달러가 모두 원화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환율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도 반영을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반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AI를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혁신 산업을 주도를 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전 세계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성장을 이끄는 국가에는 돈이 몰리죠.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가 강해집니다. 그럼 달러가 강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달러는 굉장히 강하지만 미래의 달러는 어떨까? 그러면 다른 어떤 통화로 다른 자산으로 우리가 좀 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타났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랑 프랑이 있고요. 또 금이 있습니다. 이 달러하고 금의 관계를 설명할 때 보통 반대다라고 하는 거는 또 마지막 요인이 있는데요. 뭐냐면 달러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고 가장 성장을 크게 견인하는 국가의 통화죠. 그래서 흔히 종이화폐의 왕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이 화폐들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인데요. 그 반대편의 금은 바로 실물 화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달러하고 금은 본원적으로 예전에는 붙어 있었죠. 네. 금본위제라고 해서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달러는 어떤 종이 화폐, 실내 화폐의 대표격이 되고 금이 그 반대편의 실물 화폐가 돼서 달러가 약해질 때 이 실물 화폐인 금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약해진다는 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패권을 잃었다던가 달러가 완전히 힘을 잃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해질 때마다 금이 치고 올라온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여기 보시면 금과 달러의 가격 그래프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렸어요. 약 10년간의 관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회색 화살표로 표시된 모습을 보시면은 마치 어떤 게 좀 연상이 되세요? 이 데칼코마니처럼 접어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달러가 22년도에 굉장히 높게 치솟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은 미국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달러에 주는 값인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때 계속해서 4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이 힘을 잃고 보합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드린 트럼프 당선이 강한 미국을 견인할 거라고 기대할 때 한 번 또 달러가 올라가면서 금이 주춤을 하죠. 그런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랑 금이 같이 가는 시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도가 그랬는데요. 미국의 주식을 비롯한 자산이 매력적으로 움직이는데 금 또한 이러한 우려를 받침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바로 에브리싱 랠리로 표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융시장은 1과 0 이런 이분법적인 요소로 판단을 하시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것보다는 각 자산의 상관관계가 지금 힘이 시소처럼 어디로 조금 더 추가 기울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자체가 지금 뭐 다른 통화 대비 강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절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가치에 대한 신뢰도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금으로 분산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랑 금도 반대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보통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아까 제가 에브리싱 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금하고 주식도 같이 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계속해서 중첩된 유동성의 힘이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좋은 성장을 가져가는 동시에 미래의 불안을 금으로써 좀 방비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그래프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금하고 달러에 더해서 미국 S&P 500, 미국 주식 인덱스를 제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실 점은요. 그러면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릴 때 금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이 안전자산이니까요. 근데 과거에 보면 그러한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언제냐면요. 코로나 때 저희가 전혀 예상이 못했던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때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좀 어떠세요? 이게 언제 끝날까? 맞습니다. 네. 미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인데요. 그때 결국 주식하고 금이 동반해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때 반대로 올라야지 되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극단의 변동성에서는 금도 하나의 자산으로서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같이 제가 아까 분쟁의 상시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내가 지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금을 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극단의 변동성 상황에서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금이 안전자산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안전자산이
안전해서 안전자산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분산 차원에서의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코로나는 너무 예외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빨간 선 쪽에 보면 주식하고 금이 같이 동반을 하락을 했다가 그 뒤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상향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격 전망을 가지고서 지금 그러면 5,160불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게 되면 5,300불, 5,400불까지는 분명히 갈 거야라고 접근을 하셨다가는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좀 보실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특징을 아까 제가 실물 화폐로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는 종이화폐의 위험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이런 리스크 해지라는 기능을 가지지만 때로는 자산과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게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전에는 정말 코로나처럼 불확실하다고 네, 느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학습 효과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들이 이 밖에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금이라고 하면 네. 특히 여성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과거에는 제일 먼저 떠올랐냐고 장신구. 맞습니다. 귀금속입니다. 네. 실제로도 과거에 이제 금에 대한 수요처를 분석을 해보면요. 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귀금속 수요가 있고요. 원자재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 수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귀금속 수요가 금 가격에 미치는 요인이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주식 관련된 리포트나 이런 상품 관련된 리포트를 보면요. 인도 축제 기간을 가지고 금 가격을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 축제가 있으면 금 소비량이 많아지니까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분석이 이제 굉장히 약해졌죠. 왜냐하면 금 가격에서 미치는 수요의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요소가 중앙은행하고 투자 수요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알루미늄이라든가 구리, 은과 같은 다른 원자재하고 금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주는 요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아까 제가 이제 수요처에서 큰 손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은행들이 금을 왜 살까요? 미국의 채권을 팔면서 또 금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흔히 신뢰도가 맞습니다. 하락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 아메리카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중앙은행에도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적용을 하는 건 조금 극단적이고 어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지를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3년, 24년 어떤 국가들이 금을 많이 샀는지를 저희가 세계금협회라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금을 많이 사는 국가, 인도, 중국도 있지만요. 폴란드라던가 체코, 튀르키예, 이라크 이런 국가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지정학적인 네.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나라들. 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종전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의 국경에 접견해 있는 국가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금뿐만 아니라 방산과 같은 이런 체계를 굉장히 많이 구축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죠. 터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금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 실물 화폐이자 국적 없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 중앙은행의 매수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나 분쟁을 금으로 해치하고 자국 통화의 약세를 달러로 해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금이라는 국적 없는 실물 화폐로 해치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개인하고 비교해서 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단 돈이 더 많다. 돈이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중앙은행이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 매수에 큰 손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금의 가격에 한 번에 점프를 이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에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로부터 통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가세가 되면서 글로벌 ETF 수요가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정말 금의 해라고 부를 수 있는 좀 역사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달러 6,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뭐 7,000까지 바라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흐름을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5,000달러 선이 넘어가면서 정말 글로벌 금융기관들 IB의 리포트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000달러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현재 5,100달러 선에서 감안했을 때는 약 18% 정도가 올라야 되는데요. 작년에 연간 금 성장률을 감안할 때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금이라는 자산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얼마나 더 강하게 작용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주식도 그렇고 자산 가격의 상승률은 지금 좋은 것도 있지만 미래에 얼마나 더 좋아질까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게 현재의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인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전쟁, 분쟁이 있겠죠. 사실 전쟁, 분쟁이 지금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화에서 분절화로 옮겨가면서 쉽사리 해소되지는 어려울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가 아까 큰손 중앙은행이었는데요. 이 세계금협회에서는 매년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서베이를 합니다. 거기서 약 43% 정도의 중앙은행들이 올해 금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 국가의 대부분은 이머징 국가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여전히 이런 신흥국들이 금 보유량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금 가격의 지지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금의 가장 강력한 아까 제가 그 시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산이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 아메리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그리고 금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 달러의 펀더멘털, 달러의 패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최근에 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강달러를 지지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무역, 안보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은 무엇보다 미국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달러를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안보이고 그것의 수단이 관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보에는 외교나 무역 아니면 군사 안보도 있지만 통화 안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패권 국가로서 이 기축 통화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일정 부분 달러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올해 사실은 금 가격이 몇 프로가 오르냐보다는 내가 담고 있는 혹은 내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금들의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 시소의 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게 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네, 금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에 대한 채굴량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처럼 시장이 호황이라고 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사이클 산업이 아닙니다. 이 광산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금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하나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익 자산이죠. 발생시키는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이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현재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은 다른 자산, 다른 이 포지션들이 안 좋을 때 올라간다. 이 부분을 무엇보다 좀 주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이런 부분들은 또 금에 대한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 분쟁이 장기화될 때 나타난 리스크가 근데 두 가지 방향입니다. 요즘에 참 시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하나의 공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는 에너지 물가를 끌어올리죠. 에너지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제조업을 필두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점화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도 지금 계속해서 제지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연내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기조로 갈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고 장기화되면서 아예 경기가 실물 경기가 침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갈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이 분쟁이 얼마나 장기화되는지인데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고 사실은 시장에서 최초에 이제 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예측되는 기간은 보통 4주에서 6주 안에 끝날 거라는 예상이 좀 많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그렇게 발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 인터뷰를 보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럼 유가가 단기적으로 분쟁이 좀 해소가 될 때는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향후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한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